말씀을 좀 안녕하세요. 네, 구봉기 초프레인더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소장님으로 오시는 날이죠? 고맙습니다. 네, 생활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이번 주 호남 반도체 성사를 위해서 광주로 가는데요. 어떤 호남 반도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촛불행동은 호남의 지향을 담는 그런 호남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서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오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제목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관한 구분기의 문제의식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다들 메가 프로젝트가 뭔지는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지켜보시는 우리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네. 저희가 지금 한 2주째 얘기하고 있기 2주째?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구상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네. 1대 메가 프로젝트처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네. 계셔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계셔가지고 호남에만 들어오는 줄 알고 네. 계시는 분들이 네, 호남 반도체라고 자꾸 하니까. 자꾸 하니까 그거 한 번만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공장만 또 짓는 줄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3대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예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충청권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충청권에다는 제가 지금 지도를 손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남권에는 그냥 피지컬 AI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호남권에다가 이제 반도체 공장들을 모아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기 댓글창은 지금 메가 큰 사업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어요. 메가의 메가. 엄청 큰 사업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죠. 네, 정확하게 그래서, 이해하셨네요. 메가. 메가 커피. 그렇죠. 근데 이게 충청이랑 그 영남 쪽은 조금 호남만큼 문제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말이 많이 나고 있지 네.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기업들이 거기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공장들이 있어요. 관련 공장들이 있고 관련 데이터 센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축 문제인 거예요. 거기는 집으로 치면은. 근데 그 호남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기반 시설부터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재개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 쪽 얘기가 더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 나왔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네. 어쨌든 관련해서 이제 거칠게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제 기준에서의 구분기 기준에서의 이제 생각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정체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정체를 그리고 우리 각자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를 이 프로젝트에 둬야 되는지도 조금 마음이 정리가 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같은 프로젝트 또는 같은 정책, 어떤 같은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가령 이거는 지금 호남 쪽에 대해 이제 얘기를 더 집중할 거니까 호남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본인 문제 훨씬 더 가깝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크게 와닿는 문제는 또 아닐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거치게 갈게요. 막 거치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요, 성장 우선주의 모델입니다. 성장 우선주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국가주의 모델입니다. 뭔가 박정희 이런 거 좀 떠오르는 단어들이죠. 그게 기본 콘셉트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성장 우선주의 모델이고요. 그리고 국가주의 모델입니다. 네. 지금 정부는요, 그러니까 돈을 누가 버느냐, 그러니까 뭐 부자가 버냐, 가난한 사람이 버냐, 아니면 중산층이 버냐, 이런 것보다는요, 총량, 그러니까 대체 얼마를 버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게 3대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처음 우리들에게 공개된 게 지난 6월 29일입니다. 그때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라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장관들 4명인가가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SK 최태원 회장 그 앞에 또 누가 있어.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 발표하고 진짜 막 난리를 폈어요. 그때 일단은 순서가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먼저 합니다. 모두 발언을 하고 이제 장관들이 나와가지고 PPT를 딱 하게 되는데 첫 연사가 누구냐? 첫 연사. 김정관? 맞습니다. 김정관입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에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첫 PPT 첫 화면을 보여주세요. 제가 캡처해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AI 자막을 일부러 제가 끊었어요. 저걸로. 네, 읽어주세요.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 1%대 잠재 성장률이라는 PPT로 먼저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드린다고 이제 하신 거죠? 그렇죠. 저게 방점이에요. 저게 문제의식의 첫걸음인 거예요. 지금 이 프로젝트에. 저게 뭐냐면은 잠재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충 이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야 너 잠도 안 자고 공부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지금 성적 80점인데 90점까지 나올 것 같아. 이게 잠재 성장률. 90이 잠재 성장률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대신 너의 건강 정도는 해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물가를 해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물가 상황을 해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거를 진짜 영끌을 했을 때 다다를 수 있는 성장률. 그러니까 GDP인 거죠. 그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자, 저 보세요. 그래프를.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다시 말해서 지금 정부의 계산은 뭐냐면요.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겠다는 계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첫 문제의식은요.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이 돈을 벌든 중소기업이 벌든 그건 사실 차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로 치면은 우리 집의 총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아들이 돈을 많이 벌건 뭐 둘째 딸이 돈을 많이 벌건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전 아까 국가주의라고 표현했는데 가계로 오면 가계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요컨대 지금 현 세계적 산업 전환의 테마가 AI입니다. 네. 한국이 이것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AI 기업들에게 정부가 총력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게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건조한 정체다. 네. 오케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다시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 보면은 돈, 뭐 토지, 뭐 제도 등 이 한정되어 있는 국가 자원을 AI 관련 재벌 대기업에게 우선해서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국가 자원의 몰빵이 AI 관련 재벌 대기업들한테 집중되는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무슨 문제 의식을 갖게 되냐면은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보유세와 같은 문제 의식이 싹트게 됩니다. 부동산 보유세 같은. 그러니까 앞으로 SK와 삼성이 벌어들이게 될 그 천문학적인 그 이익이 그 오롯이 당신들이 투하한 자원과 노력에 의한 것만이 아닌데 지금 이거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가가 다 네. 일단 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을. 집중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집중이라고 규제도 풀어주고. 전체 몰빵입니다. 그치, 그치, 몰빵이 총력 지원, 전격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국가 전체의 자원과 노력이 더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성장의 과실에서 그 부분은 최소 그 부분을 국가 전체랑 나누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맞죠? 네. 맞죠? 이거는 정의적 관점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저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조지스트예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라는 학자의 결을 따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진보와 빈곤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아 들어봤죠. 아, 의심하신다. 의심하셔도 들어봤죠. 어쩔 수 알아요. 없습니다. 아니, 들어봤죠. 제가 확인해드릴 수는 너무 없지만 웃기게 말해서 그렇지. 들어봤죠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진보와 빈곤 진보와 빈곤. 다 들어보셨죠? 댓글창에 글 남겨주시고. 미군 나가라 댓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단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좀 인용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좀 붙잡고 사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지대는 이거예요. 토지 소유를 통해서 얻는 이득을 말하는데 임대료도 되고 뭐 등등등. 지대는 사회 전체에 의해 창출된 가치를 대표한다. 사회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보유로 인해 생기는 모든 것을 갖게 해도 좋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창출한 지대는 반드시 사회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보와 빈곤 352페이지라고 제가 적었네요. 김윤상 교수님이 그 번역한 분입니다. 어쨌든 자,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되게 옛날 책인데도 지금이랑 큰 문제 의식이 변화가 없어요. 뭐냐면은 그런데 보수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세상이 나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얻는 부는 세상의 노력이 더해진 부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보수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과 나의 연결을 끊임없이 차단해요. 끊임없이 차단해. 그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절여져 있다.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는 게 보수 이데올로기예요. 그리고 사회와 개인을 분리하는 게 또한 보수 이데올로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 같은 거 나오는 거죠. 나 태어나 보니까 일본 젊은이더라. 근데 알게 뭐냐? 우리가 과거에 침략했지 우리 아버지, 그렇지.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벼수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대로 이제 자산 시장에도 들어옵니다. 집을 산 게 무슨 죄냐? 내가 집을 통해서 얻은 이 소득이 과거에 내가 강남에 집 한 채를 갖고 얻은 소득이 과거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압축 성장이라는 역사에 터 잡았다는 역사를 잘라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계속해서 이 가격이 오르는 게 이 앞에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갖추어지면서 얻게 되는 사회적 맥락도 제거해요. 이게 보수적인 접근 방법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진짜 뻔뻔하네요. 너무 뻔뻔하죠. 네. 너무 뻔뻔하죠. 그래서 교양의 바탕은 역사예요. 역사가 항상 탑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거 안 짚으면은 이거 이렇게 합니다라고 제가 말을 한 게 제 문제의식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일단은 이 접근이 저는 생활경제를 연구하고 서민 중상층들을 위해 활동을 하는 저한테 재벌 대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이 접근이 저한테 매우 불편해요.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으로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일본 얘기를 해드리면서 일본에 태어난 어떤 젊은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나중에 기업들이 이렇게 말하고 입싹 씻으면 끝이라고. 네. 야 너네가 나라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광주에 가가지고서 공장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야 뻔할 뻔짜예요 이거. 그래서 자기 혼자만 잘났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국가 자원들 박정희 시대 때도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성장해서 어떻게 했어요? 싹 씻잖아요. 이번에 싹 씻을 거다. 이건 그러니까 뻔하다. 제도적으로 다 그 조약을 맺어놔야지. 그 얘기를 이따 네. 할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정부는 그걸 거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는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이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우선주의예요. 성장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우선한 그 성장의 가치 외에 다른 것들은 뒤로 밀립니다. 가령 환경의 가치가 뒤로 밀려요. 노동의 가치 뒤로 밀립니다. 분배의 가치 뒤로 밀립니다. 성장 우선주의인 알잖아요.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 뒤에 보는 거예요. 분배의 가치? 야 지금 그럴 게 어딨어. 야 오빠 서울 가가지고서 대학 들어가야지. 야 너네 공장 들어가서 야 일해. 일단 돈 많이 벌면은 분배도 자연히 돼. 그렇지. 콩고물 더 떨어지겠지. 그렇지.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거 되나. 오빠가 딱 씻으면 끝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자꾸 뒤로 처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 가치들은 이런 어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들 분배, 환경, 어떤 노동의 가치는 일단은 성장을 위해 달리고 나중에 보완하자는 식인 거예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요. 근데 사실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은지를 설명드릴게요. 단순합니다. 재벌 대기업이 이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네 번째 도출되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프로젝트에서는요. 정부가 을이고 기업이 갑입니다. 재벌이 갑이에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6월 29일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라고 막 난리나는 그 보고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대통령의 발언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장관들이 쭈르륵 다시 발언을 하고 그 뒤에 재벌들이 발언을 하고 다시 이제 대통령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재벌들한테 뭐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원래는 절을 큰 절을 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재벌들한테 근데 말렸다면서요. 말렸다는 주변에. 거예요. 뭐 기함을 토하죠. 어쨌든 90도 인사로 바꾸어졌다고 알려졌어요. 일단 퍼포먼스를 합니다. 결국 90도 인사를 하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사진. 저게 원래는 큰 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국민. 예. 저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자. 저렇게 90도 인사를 하기 직전에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적어온 거를 워딩을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이 하는 말이에요.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90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큰 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서 일단 우리는 코웃음을 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돈이 네, 되니까 한 겁니다. 돈 되니까 가는 거예요. 네. 돈 되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애국 운동 하려고 기업을 운영해요. SK랑 삼성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해주는 립 서비스인 거고 핵심은 그 앞에 말이 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지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세계 산업이 AI를 테마로 지금 요동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 그 다른 나라들이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지원들을 해주고 있어요. 엄청난 지원들을. 왜 대만 기업이 일본에 가서 공장을 짓겠습니까? 일본에서 엄청 지원 많이 하더라고요. 지원해주니까. 속도도 그래서 빨리 나는 거고. 지원해주니까. 왜 미국에 가서 하겠어요? 지원해주니까. 그게 이득이니까. 지원을 다 떠나서 거기다 짓는 게 이득이라서 하는 거예요. 기업들은요. 이득이라서. 예. 그러니까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전부 그런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즉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이 재벌 대기업들이 그곳에 몽땅 나가지 않게 적어도 국내에 좀 분산 투자를 하게 각종 지원을 더해서 정부가 지금 국내에 붙잡아둔 겁니다. 지금 붙잡아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붙잡아두는 김에 더불어서 이왕 하는 거 지역 균형 발전 위해서 공장을 좀 지역에 분산해서 짓도록 한 것이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정부가 갖고 있는 실질적 성과예요. 지금 여기에 최선의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돼야지 또 성과로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말로도 이게 안 안 되면은 되니까. 발 빼면 되는 문제예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다? 기업이 갑이고 기업이 정부가 갑이고 을이다. 그렇지. 정부가 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90도 인사.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왔단 말이에요. 재벌 대기업한테 저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 저게 100% 내켜서 한 걸까요? 어?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쇼로서 쇼는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요. 할 만한 이유가 있고 해야 되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했었을 텐데 성장 위주에서 이제 걸려져 있는 여러 문제 의식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른바 의전한 거죠. 의전한 거예요. 그만큼이나 저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정부가 막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다섯 번째 넘어갑니다. 네. 자, 이 갑을 구도라는 건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거예요. 뭐 익숙한 논법이니까. 이런 갑을 구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요. 노동권 후퇴 등의 재벌 대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챙겨드리는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지금 하는, 그리고 진보 진영 내에서 노동계에서 지금 절대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엄청 약간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바꿀 것처럼. 거기도 기업 출신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업 출신 원래 기업 출신들은 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죠. 안 바꾼다는 건 뭘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관련해서 노동계 반발이 심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노동부 계속해서 장관이. 아니, 맞죠? 아니 의원들이 산업통상부 장관한테 이것저것 질의를 하는데 이거 문제인 거 아니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되게 강하게 계속해서 대기업 재벌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강하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그렇죠.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선. 그래서 제가 앞에 짚어드린 거예요. 누가 갑이고 을인지를 분명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라는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둔다. 야, 이거 윤석열 정부도 건드렸다가 이거 벌집 수지는 거라서 못한 거거든요. 네. 이걸로 열심히 서명 실천할 때 발언했던 게 기억이 나요. 주 뭐가 100시간 일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노동 너나 유연화만 일해라 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맞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정부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지. 장관 입에서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산업통상부 내에서도 반도체 인력들이 주 52시간 해제 원한다 이런 얘기도 막 인터뷰를 하더라고. 또 시작인 거예요. 또 여론전 시작인 거죠. 그래 이게 열받는 지점은 뭐냐 하면은요. 이 기업들이 해달라 나팔을 불고 해가지고서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아니라 영업사원이 자동차 팔면서 정부가 썬팅 먼저 챙겨주는 제안하는 것처럼 저희 썬팅도 해드리고 이거 그 뭐라 그래 그 블랙박스도 다 해드릴게요 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먼저 챙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의린 상황이다. 지금 정부가 철저하게 의린 상황이다. 아니 그 말은 SK랑 삼성도 확정을 안 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 투자가 되고 실제 진척이 돼야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작업이 되는 거지. 지금 상황이면은 이 두 업체도 이 두 기업도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뉴스원 캡처한 거. 이게 국회라든지 이런 거 살 겁니까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루머입니다.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데 주 52시간 이 예외를 하는 것은 특례는 노동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뭐야? 하고 싶다는 거잖아. 52시간 예외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저 문제에 대해서 산업통상부 장관이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입장이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견이 있으면 좋은 거다. 계속해서 토론해라 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속도전에 안 맞거든요. 방향을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목표 방향에서 또 이견이 생기면은 거기 어떻게 속도전이 돼요. 잠깐 옆으로 이탈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게 다시 빠져나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자꾸 흔들리잖아. 설익은 정책들을 자꾸 내는 것 같잖아. 자꾸. 이번에 세제 개편안도 내놨다 바꾸고 뭐 바꾸고 계속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첫째, 자기가 만약에 정부가 주 50시간제는 이 특례를 여기에 해서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본인이 소신을 갖고 있잖아요, 정부가요. 그럼 발표하고 설득을 하면 돼요. 이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합니다, 국민 여러분.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뒤로 또 이렇게 숨는 거잖아요. 이번에 세제 개편안도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기조, 철학, 어떤 당위를 정부 자체가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렇게 설익은 상태에서 내놓고 반발에 부딪혀서 자기가 철학이나 기조가 있으면 그걸 설득하거든요. 그쵸. 설명이라도 해. 설득하기 시도라고 또 하잖아. 그 시도조차 안 하고 물러나요. 그리고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신뢰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저는 관료들의 수준이 진짜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럼 그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지휘부를 전환한 거지만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주장한 철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이 그 철학을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그 철학에 맞는 실행 방안들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어긋났다라는 생각이 전 들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올라오는 정책들이 다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재명 정부도 중심을 붙잡고 다시 논의를 시키거나 아니면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의지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의 문제냐 대통령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한 1년 되기 전에 많은 국민들이 관료들의 문제다. 곧 로버트 태권브이의 조종사가 왔으니까 그렇죠, 바뀔 그렇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아닌 거라는 된다니까.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게. 제가 윤석열 정부 때도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거 공무원들 빠졌네요. 막 이렇게 막 흉보면서 장난친 적이 있어요. 실무자의 빙의해서 그래. 제가 실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들이 대통령한테 적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당황을 했지. 이렇게 하나하나 건건이 이렇게 다 간섭하고 본다고 당황을 했는데 이 정도만 맞춰주면 되는 거였네? 라고 하면서 적응을 했다고 보여져요. 저는. 위험하네요. 그런 징조들이 여러 보이는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하는 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게 자꾸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하려고 연기를 피워. 그렇게 딱 뒤로 빼. 그렇게 하면서 계속 흔들려 정책이. 근데 어떤 철학, 어떤 당이 기조가 뚜렷하게 서 있으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게 검찰개혁안이랑 비슷해요. 지금 이것도. 주 52시간제도. 설명을 해야지. 주 52시간제 노동계의 동의를 받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만약에 학술토론회잖아요. 왜냐하면 왜 동의가 필요하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펼쳐야 돼요. 지금 그게 없다. 그게 없는 상태다. 자 이제 진도 빼볼게요. 네. 이제 다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예. 네. 초도 문제의식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국가자원의 우선 배분을 통해서 AI 기업들이 돈을 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이윤 중에 국가자원의 우선 배분을 환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없을 것 같아요. 대책이 없네요 지금은. 예, 제가 보는 문제의식이 이겁니다. 정말 크게 문제의식이 이렇게 갑의리다. 지금 정부는 의리다. 철저하게 의리다. 7번째. 이 3대 메가 이제 마지막 이제 가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막 김 셀 수 있어요. 막 뭐야 너.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어떤 비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같은 것들 얘기할 때 주식 투자 전문가들의 어떤 그 허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한단 그치, 말이야. 그치. 아니에요. 하세요. 다만 전재선을 걸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력으로 주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리를 할게요. 3대 메가 프로젝트 자체를 제가 비판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멈춰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국가 단위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 우선주의 모델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전략상 채택할 수 있어요. 대신에 첫째, 정말로 가능한 선에서 이상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막 완벽한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상주의적 정의를 아니에요. 그냥 노동 환경, 뭐 분배 문제 등에 대해서 최소한 주 50시간 특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따위로 이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 정의를 세우는 데에서 이따위로 접근을 하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첫 번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그러니까 시야를요, 지금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만 두지 말고 전 국가적 경제 정책으로 넓혀 볼게요. 이걸 둔 상태에서 쭉 이렇게 줌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불균형이 보입니다. 가령 정부는 대체 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힘을 이렇게 쏟는 것처럼 이런 기세로 지금 엄청난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 대기업들 외에 우리 서민, 소상공인 등은 지원 안 해요? 지금 3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지금 일단 자금으로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돈으로? 저는 이 발표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대통령 그리고 비롯 장관들 쫙 나오고 건설 기업들 쫙 나와가지고서 10대 메가 프로젝트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한민국 임대시장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라고 하면서 힘을 쏟는 장면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감동적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메가 프로젝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상대적으로 재벌 대기업들에게 지원이 우리 중산층들 서민들 지원에 그것에 비해서 압도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순리대로 따르면요,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재벌 대기업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억강부약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대동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 만들자고 이재명 정부 지지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지지하고 있고 철회하시려는 분들도 믿겠다 그렇게 외쳤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9호 말고 지금 1년 반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얻어지는 힘의 방향을 보세요. 억강부약 대동세상 있냐고요. 그 기치가 있냐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한 걸음에 오는 거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기치예요. 그 깃발이 안 보여요. 깃발이. 그러니까 제가 가진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으로서의 문제의식입니다. 네. 저도 이제 우려되는 건 이런 거예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구상과 계획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들도 함께 마련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 대책 논의를 하려면 이걸 정말 추진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하고 추진이 돼야지 뭘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완벽한 대책을 다 마련해서 이 속도를 낼 수는 없다. 대책과 속도를 동시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모델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국민적 요구고 그게 지금 정부의 실력을 가늠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국민들은 계속 요구하는 거죠. 당연히 방향을. 네, 저는 자, 또 그런 네. 생각도 드네요. 모든 것을 선의에 기대할 수가 없구나. 부지 선정도 미국한테 선의를 기대할 수 없고 분배 이후의 환경, 노동도 재벌한테 선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죠. 특히나 지금 재벌이 갑인 상황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가 사업이기 전에 국민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권자 국민이 호남 반도체 성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책으로 이끌어갈 건지 계속 견인하고 투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중요한 게 인식 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댓글에도 막 그렇게 쓰시는데 정부가 알아서 일하는데 왜 촛불이 나서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모든 것이 나의 사업이고 내가 추진해야 되는 내가 주인이라는 입장으로 사안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면 수습하는 방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박미희 선생님께서 많은 국민들이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촛불 집회하는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안 볼 겁니다. 광주 촛불 왜 지금 하냐라고 하시지만 이미 우리는 한 달 전에 전국 집중 촛불 때 광주 촛불 행동의 제안으로 광주로 갈 것을 결정을 했고 그 수많은 토론 시간을 거쳐서 왜 호남 반도체가 중요한지 그거에 동의하는 그 흐름들을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촛불 행동을 이게 비판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쳐매냐. 오해받는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각근을 우리는 먼저 고쳐맸고 오얏나무를 간 거라니까요.
근데 왜 가끔 고쳐맺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전망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정부한테 맡겨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한테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시각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면 어떤 흐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촛불행동 광주로 가겠습니다. 오늘 구본기의 생활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